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생각에 참아내는 것도 한계가 보이는데요. 그런 지금 의료 대란과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세 분 모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의료 문제 좀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얘기를 해보려고 세 분을 모셨는데 참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의정 갈등 벌어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을 의대생을 늘리겠다. 지금 3,058명인데 지금 약 60% 정도가 이제 한 번에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반발하고 전공의들이 이제 이탈을 하고 그리고 뭐 스스로 개업을 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월급 이제 의사로 가겠다. 뭐 이런 상황이고 일부 복귀는 했지만은 복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게다가 의대생들도 지금 사실상 휴업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 상황이 어떤지 좀 위원장님 정형준 위원장님이 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의대 상황은 여전히 다 휴학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휴학 안 한 학생이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번 신입생은 휴학을 안 받아줬는데, 예. 그러니까 작년에 휴학을 다 했었던 거고 이번에도 지금 수업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2024학년도 입학한 이사학번이라고 보통 얘기를 예, 하죠. 예. 뭐 이사학번에 이전에 들어왔던 학생들도 대부분 휴학 중이고. 예. 그럼 올해 신입생들도 수업 안 들어요, 그럼? 지금? 2호학번도 수업 안 듣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사학번은 예전에 휴학을 한 거고 예. 여전히 우리는 휴학할 거다라는 의사를 학교에 전달한 상태고 예. 2호학번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려면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전국 의대 40곳 중에 10곳 같은 경우에 아예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이 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25학번은 수강 신청을 현재 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육부에서 이제 입장이 나온 게 특히 2호학번 이번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휴학의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절차대로 학사 절차대로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 학교에도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뭐 이거 수업 안 들으면 제적되는 건가요? 이게 어디까지 이게 갈등이 이어질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도 많은 곳에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물론 교육부에서도 알고도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게 먼저 시작이 아니고 이 일의 시작은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진료를 포기하고 예. 집단 사직한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멈추면 학생은 그냥 자동으로 멈추는 거잖아요. 예. 저희 구조가 수령 구조가 도제식 구조고 한 학년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본과 3, 4학년이 휴학을 결의를 하면 예. 자동적으로 나머지 학년은 그냥 다 휴학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듣겠어. 나는 선배들 다 쉬어도 나는 진급해서 의사 되겠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 2학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입학을 했는데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럼 나는 수업을 듣겠어. 나는 혼자 의사가 되겠어.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이 위계적인 구조 하에서 사실 생긴 일인데 2호학번만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또 수혜도 받았으니까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성주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시기도 하니까 중증 환자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지금 의대 문제가 뭐 의대생들이 직접 지금 진료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지금 연결고리처럼 다 이어있잖아요. 지금 의대의 요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년 동안 거의 매일 유사한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저희 환자들이나 아마 국민들은 아마 제 주변에 있는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어떤 희망이 보이는 어떤 내일이 보이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예. 의대생들조차도 지금 심지어는 그 신입한 학생들까지도 지금 수업을 안 듣겠다고 하니 이게 우리 암 환자들이 무슨 사고처럼 이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쭉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 여건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는
악몽이고 고통스럽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또 네. 이제 삼선 의원이시고 보건복지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고 요거와 관련해서 사실 중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저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협에서 작년에 8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복귀의 조건을 밝혔는데 뭐 필수 의료 패키지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뭐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 뭐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뭐 수련 환경 개선 등등등, 뭐 휴학 신청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요 상황을 보고 요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정치권에서는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의대생들도 그렇고 전공의들도 그렇고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면서 몇 가지 요구 사항들 내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저희가 이제 또 사회적 여러 가지 합의 등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건 조금 너무 좀 과한데 조금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어떻게든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초과 사망이라고 불리는, 저는 사실 그 숫자에 압도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의 입장을 조금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반면에 아마 환자분들이나 의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 과제들이 또 있거든요. 단기적 과제인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것 말고도 필수나 또는 뭐 지역의 의료인을 늘리면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의사분들과 어느 정도는 또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단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용과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장감, 요 사이를 좀 어떻게든 잘 만들어가면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의협이 새로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전보다는 좀 대화에 나서고 있고 얘기들 해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정부도 사실은 뭐 이번에 탄핵도 되고 그러면서 많이 좀 유연해졌고요. 그래서 보면은 수련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국회에서 예. 수련 환경 개선 관련된 입법 토론회를 진행할 때 이때 전공의 협의회 분들이 오셔서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뭐 비록 자문 기구 형태긴 하지만 의료인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직 결론 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라든지 또는 뭐 전공의들이 얘기하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니까 저희들은 국회 차원의 좀 특위나 공론화 기구를 좀 만들어서 여러 이야기들 좀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얘기해 나가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책을 찾아 나가자,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여서 예. 어떻게 보면 접점이 좀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뭐 논쟁적인 이슈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김윤 의원, 이제 원래 의대 교수셨죠? 네. 이분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사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을 해봤는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3,136명의 6개월간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해와 비교를 했을 때 이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이게 의정 갈등의 이런 뭐 전공의들 이탈의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막 반박 논문도 막 서울대와 인제대에서 논문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이 수치에 대한 공방은 우리가 할 수는 있겠는데, 현장에서는 좀 이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정영준 위원장님 좀 어떤 현실인가요 지금? 일단 뭐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셈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역학적 셈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논쟁적일 수는 있는데,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사람이 아파도 병원에 갔을 때 지연되는 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뭐 지금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데, 암 수술이 상당히 많이 일단 지연이 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복합적이고 중환자이거나 만성 질환자들이 대형 병원에 수술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일부는 사실은 지역계에 있는 2차 병원에 수술 받아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복합적인 사람은 원래 상급 종합병원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수술 못 받는 경우, 그래서 사실 이 치료 효과가 이제 의료실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숱하게 많은데, 한국은 다른 나라랑 달리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전부 국영 의료 체계니까 이 데이터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민영 의료 체계고,
공급 자체가 그렇게 시장 자율성에 맞춰가지고 환자 선택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 뽑고 있는 거죠.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초과 사망 계산 정도밖에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을 많이 김성주 대표님이 중증 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어쨌든 체감되는 것들은 좀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사실은 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근치적 어떤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것들이 좀 보조조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 자체가 아마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한지학 의원실에서 뭐 6대암 해갖고 뭐 16점 몇 프로 정도 나왔다는데 그건 6대암이 그런 거고 그 외에 그 6대암 바깥에 있는 다양한 암 종들 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뭐 폐암이라든지 췌장암 뭐 식도암 이런 환자들은 그 기간이 말도 못할 정도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수술의 어떤 그 양이 줄어들면서 수술 불가라고 표현되는 환자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술이 불가됐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된 것들만 봐도 뭐 체력이 안 된다, 뭐 나이가 많다, 뭐 이런 식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다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처음 진단받는 분들한테는 그럼 내가 수술을 못하는 환자인가 보다. 그렇게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수술을 못 받으면 생기는 이 차후에 어떤 그 삶의 질이라든지 뭐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아니 초과 사망이라든지 이거는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지 아까 그 어떤 계량적인 단편적인 부분만 갖고 이게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본질을 약간 이게 호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의사분들이 나오시진 않으셔서 의사가 나오진 않으셔서 제가 의사 쪽의 얘기, 주장이나 이런 것도 좀 충실히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썼어요.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건데 2024년 작년이죠. 사망률이 증가했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파업 이전 수준보다 증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준화, 연령 표준화 사망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근데 제가 조금 요즘 놀랐던 거는 이거는 그냥 아주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제가 요즘 그 상가에 가는 일이 굉장히 잘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아는 지인분 네, 아버님인데 이분이 1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네. 발인을 2월 5일 날 했어요. 열흘이 걸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화장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사망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화장을 못 한다. 그리고 네. 장례식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4일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화장터를 잡기 위해서 오히려 보통 3일장을 했는데 4일장으로 늘린다. 근데 제가 만나 뵙는 상가에 이제 가는 때마다 며칠이 됐든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망자가 굉장히 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계절 요인에 의한 겨울에 원래 예. 사망자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혹시 정현준 위원장님 뭐 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초고령화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된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최근에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공격적인 치료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요즘에 좀 생겼고요. 예. 이제 코로나 때 하듯이 이렇게 이제 못하는 게 하나 생겼고 또 하나는 이게 겨울철에 계절 요인이 있죠. 이제 지금 뭐 심내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해서 원래는 뭐 장애도 많이 생기고 사망자 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적절한 치료가 저는 안 되고 있을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업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 적절한 치료가 사실 지금 안 되고 있다. 왜냐면 의사도 아프면 본인 의사기 때문에 저희가 선후배들 다 있고 한데도 뭔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증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약간 그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정영준 위원장이 의사인데 제가 말한 건 의사협회 측의 좀 주장을 제가 뭐 의사였던 거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이제 의사협회 측의 주장을 제가 좀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근데 제가 의료대란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병원을 가봤는데 지금 뭐 의사분들 중에 일부가 논문 등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든지 또는 그렇진 않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숫자의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의사분들도 상황이 좋다거나 치료가 원활하다거나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건 맞고 또 수치적으로도 일부는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만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전공의가 있었던 교육병원에 의사 노동의 50%를 전공의가 했던 거거든요. 전공의는 주 8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전체 3분의 1이 전공의였는데 대부분이 그보다 더 뭐 서울대병원은 40% 정도까지 전공의였습니다. 그러면 80시간을 일하는 전공의가 다 빠져나간 거죠. 40시간을 일하던 전문의만 남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지금 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시간을 늘려서 지금 겨우 버텨도 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 노동의 반이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결핍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빠져나간 전공의 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문의 채용을 늘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던 전문의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또는 근무지의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 때문인지 수도권으로 많이 예, 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이 참 정말 문제가 많고요. 더 의료 공백이 더 공백이 심각하다. 심해졌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따져본다면 이게 뭐 장애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환자들이 지방에서 오히려 지방에서 그 수술을 못하고 더 여건이 나빠져서 다 서울 원래 이게 수도권 쏠림을 좀 해소하겠다고 출발했던 뭐 의료 개혁 이야기였는데 오히려 지금 역전이 돼서 예. 지방에서 더 서울로 더 많이 올라오는 이상한 구조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이제 최초로 좀 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사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사 부족 현상 뭐 이런 것들 특히 지역에서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4억 원, 5억 원 연봉을 줘도 지역엔 또 안 내려가시려는 의사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거는 이제 예. 단순히 어떤 의료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뭐 다시 뭐 여러 자기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이 심한 서울의 수도권에서 남으려는 의사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뭐 분들로부터 들었는데 결국 그러면 2,000명이 처음에 이렇게 의대 증원을 해가지고 근데 이 의대가 또 증원을 해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거의 뭐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봐야 되는 전문의는 거잖아요. 10년을 네, 전문의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접근 방식이 맞았는지 우리가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뭐 그래서 한때는 루머로 뭐 2,000공에 2,000명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을 정도로 아직도 좀 미스테리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거 어떻게 보시면 2,000명이라는 이 숫자부터 해서 윤석열 정부가 가졌던 플랜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근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조차도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참고했다는 3개의 논문이 있는데 예. 그 논문에도 2,000명씩 증언해야 된다고 설치되어 있는 논문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개의 논문을 참고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2,000명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산된 인원이고 절대 불가결한 숫자라고 얘기해왔는데 국공립대 중심으로 반발하니까 바로 500명을 뚝 줄여주거든요. 네. 2,000명이 그렇게 정말 필수 불가결한 건데 그 4분의 1을 어떻게 뚝 줄여줍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00명을 하다가 각 학교로부터 우리가 그러면 신청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니까 한 1,509명, 1,500명 정도로 이제 좀 뭐 줄이니까 이거는 1,500명은 그럼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국공립대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국공립대에도 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1,500명으로 뚝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2,000명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했었어야 되겠죠. 불가결한 필수 불가결한 숫자라고 얘기했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숫자라고 얘기했었으니까 500명을 바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뭐 국공립대 반발은 이것도 전혀 뭐 예상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상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 추계 또는 그 정책 집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또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치유할지 이런 고민이 없이
발표된 숫자인 건 맞다. 그렇군요. 예. 일단 정부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의대 신입생은 3,058명으로 동결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좀 정영주 위원장님 의사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2,000명 증가에 대해서. 2,000명 증가는 뭐 저는 처음에 듣고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2,000명을 즉시 늘려서 교육할 수 있는 일단 환경을 1년 안에 구축할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는 더 그 당시에 제가 놀랐던 거는 배치 계획이 없는 숫자를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을 일단 용산에서 밝히고 예. 배치 계획은 교육부에 넘겨가지고 한 2달 동안 논의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원래 숫자는 저희가 지방에 몇 명 배치하고 어느 진료과에 얼마나 갈 건지를 역산을 해봐야지 나오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재정 계획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재정 계획 없어서 사실 지방 국립대 요즘에 뭐 다양한 방송에 나오지만 강의실도 지금 늘릴 돈을 안 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이 그냥 총선 전에 저는 정치적 목적으로 2,000명을 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선 즈음에 뭐 특히 박주민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이것 때문에 뒷목을 잡았거든요. 4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50여 분간 2,000명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그 전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봤는데 나 이런 식이면은 이거 나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여당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거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윤석열의 고집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의 무능도 합쳐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장관이나 차관들이 관련된 장관이나 차관들이 한 3주 갈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길어야 2달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라든지 휴학이 짧으면 3주, 길면 한 2달 이렇게 되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밀어붙여도 이건 남는 장사다. 조금 있으면 정리되는 모습까지 내가 보여줄 수 있겠네. 이런 판단할 수 있었죠. 예전에 당정 워크숍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거는 나중에 계속 되니까 그때는 또 6개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가니까 또 뭐 한 뭐 연말 되면 해결된다 그랬다가 계속 그게 지금 뭐 안 맞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의사들에 대한 어떤 뭐 믿음, 신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요 2호학번 의사들은 피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 학번을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 사실은 이게 급격하게 의사가 늘어났을 때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좀 불안감 같은 것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의료계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가끔 이 얘기가 나오면 뭐 외국 뭐 의사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좀 충원을 해보자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때마다 의료계에서 나온 얘기가 그 의사들 질 떨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공의부터 그 밑으로 쭉 제대로 지금 교육이 받지 못하고 뭐 나중에 받긴 하겠지만 이렇게 단절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의사들의 질은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높은 거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1년 동안에 이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가 좀 편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의대생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됐지만은 사실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의료 개혁 안들도 같이 있었던데 이게 너무 의대 증원 문제가 워낙 뭐라고 해야 쇼킹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의료 체계를 조금 개편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공공의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식의 완전의 자유시장 경쟁도 아니고 뭐 이제 의료보험이 수가가 또 정부가 정하고 이게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박정희 때부터 약간 도입이 돼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좀 확립이 된 거죠. 전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만든 건 2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좀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은 또 현직 의사로서 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거를? 저는 뭐 이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또 의사도 증언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오늘
증원을 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만 안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이 그러면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제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의사를 양성하고 지방의 의료 취약지나 이런 곳에도 이제 필수 정주 시설로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는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선진국답게 뭔가 의료 시설도 인프라도 가고 교육 환경도 그렇게 개선하고 배치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시장에 그냥 맡겨놓은 겁니다. 예. 예, 이게 과거에 이제 70년대, 60년대 방식인데요. 저희가 가난하던 나라의 시절에는 여기 쓸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인구 소멸이 지역 그 지방 소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요번에 하면서 나온 필수 의료 패키지나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제 이름하고 달리 완전 레토릭과 달리 그 본질은 실제 뭐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 의사사업가를 양성하겠다, 뭐 바이오헬스 산업화를 하겠다. 그다음 끝으로 제일 무서운 건 민영보험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필수 의료를 뭐 강화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뭐 수도권에 있는 빅5 병원의 상급종합병원의 무슨 그런 고도 과학 그 기술이야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예. 지방에 진짜 지금 결핍된 부분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 때문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더더욱더 이 증원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0명 얘기 나오다가 1,500명 되는 과정도 황당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장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장관 차관한테. 예.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받으면은 그 지역에 남는 겁니까? 뭐 남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지역에 남을 거라고 보세요? 했더니 선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선의를. 거기서 저희가 다 뒷목 잡았죠. 그 의대생들 그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의대 졸업하면 그분들의 선의를 믿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예.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 돼왔잖아요. 끝까지 안 된 그거. 거죠. 예,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예. 4억 원, 5억 원을 줘도 지금 안 그러니까요. 되는. 예, 그래서 뭔가 남지 다른 않죠. 보장 장치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숫자만 늘리겠다는 거여서 저희 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심을 가졌죠. 아, 수도권의 병상을 빅5 중심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었는데 예. 거기에 값싼 의료인들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인가 이건? 이런 의심까지 했었다니까 저희가. 예. 그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의사들 수를 대폭 늘려서 이제 지금은 피부과라든지 이제 좀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높은데 여기에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그들의 수익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배 효과가 생기지 않을 거냐. 이게 약간 예전에 그 변호사들을 이제 사법시험을 보다가 로스쿨로 바꾸면서 변호사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이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그럼 뭐 좀 어떻게 변호사시잖아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공익적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 그거 맞지 않고 그렇다고 또 지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가 많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인간의 선이라든지 마치 낙수 효과처럼 기대하는 네.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일본만 해도 지역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 장학금도 주고 학비 같은 거 면제시켜 주고 그다음에 거기 남으면은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신의료 기술 계속 배워야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의료인이 된다. 이런 생각들 특히 의료인들은 많이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네. 그런 수련의 기회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더 제공하고 이런 것까지 패키지로 다 마련해 가지고 지역 의대를 꾸며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사관학교처럼 만들어서 완전 공공의사를 만들어서 10년 정도는 너는 마치 이제 군인처럼 예. 어느 영역에 또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열고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 정부는 인원을 한 해 2,000명씩 늘리면 다 이게 마치 낙수 효과처럼 필수로도 흘러들어가고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공공의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대를 추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전공의들의 반발, 의사들의 반발과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이 겹치면서 그게 좀 좌절된 바가 있는데
공공의대 얘기가 그때 나왔던 의사 쪽의 얘기들은 이거는 어떤 일종의 카스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류 의사 이야기도 하고 이류 의사.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나온 이제 의사 진료 받을래 아니면은 뭐 무슨 이 공공의대 뭐 이런 거 받을래 뭐 여기에 뭐 배지 붙이고 막 이런 걸로 의협에서 만화도 그렸다가 아주 질타를 받았는데 좀 의사들 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 그 공공의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뭐 그 이야기 전혀 전 동의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주장하면서 공공의대는 무슨 뭐 공공재냐, 뭐 의료의사냐 주장한 거는 공공의대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당시 400명 증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어떤 핑계? 논리로 그걸 갖다 쓴 게 큽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공의대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발감이 크다기보다는 의사를 증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사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숫자를 늘리면은 경쟁자가 늘어난다고 직관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저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배치 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의 수에서 저는 아까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의사제, 일본에서 하는 지역 정원제를 이제 가져온 거, 문재인 정부 때도 하겠다고 했던 거, 예. 이런 걸 좀 더 그러면 더 돈을 더 들여서 좀 더 그럴싸한 패키지로 좀 설득을 하고 공공의대나 이런 것들은 더 그럴싸한 투자를 이만큼 해서 이 정도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여기 출신들은 우리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당신이 배우고 싶은 거를 1, 2년 동안 교환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사실은 설득해서 하면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당시 박민수 차관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역에서 할 생각 없고 공공의대 할 생각 없다. 그냥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낙수의사 방식으로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찍어내면 알아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의 해결 방안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초점이 틀렸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이제 어떤 숫자 문제나 어떤 질의 문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 이제 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5년간 공공병원 22개소를 신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11개로 줄었습니다. 이제 숫자가 반드시 꼭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그 환자분들이나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제 공공 어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사실은 우리 환자일수록 더 이 공공의료에 대한 그 욕구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시간 이제 뭐 신의료기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의료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환자 특히 중증 질환자들일수록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들은 점점 커져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걸 사회나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거는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생기고 그 차별의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기 이제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확장성 같은 것들을 정부나 국가가 아닌 전문가들이 좀 제대로 촘촘하게 세워서 아까도 말한 우리 좀 환자들이 어떤 미래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의료를 바라봐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뭐 적자 얘기만 계속 나오고 문 닫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도 갈 데가 없어지기 시작한 그나마도.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대 증원으로 뭐 이걸 막연한 진짜 하는 걸 과정을 지켜보면서 환자들은 아까도 말한 지금 이 손바닥 뒤집듯이 뭐 하는 이 정책들이 신뢰를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나오는 얘기들은 불안감만 점점 더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이번에 오늘도 이제 뭐 교육부가 뭐 또 다른 뭐 원점 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요 다음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 문제가 생기면서 의료계가 이렇게 반발할 거를 아예 예측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이 문제부터 아마 복지부가 챙겨서 일을 추진하지 않았던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시간이 순식간에 훅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기 그 구속 취소 얘기하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어쨌든 좀 짧게
이 어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붕괴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니까 예. 각자의 좀 입장에서 정치권이나 조금 현장이나 뭐 환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예. 사실 이제 의료계가 지난번에 이제 의대 증원을 정부가 급작스럽게 2,000명으로 늘리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권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장기 과제를 해결하는 것 사이에 긴장 관계도 있고요. 어려운 과정에서도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고 조금씩 상황은 풀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좀 더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저희들 좀 더 열심히 해서 대화를 할 테니까 의료계도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열린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영준 위원장님.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어쨌든 핵심 키는 전공의들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전공의 고년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공익적이고 공공적으로 뭔가 양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사실 뭐 정원을 못 늘리더라도 저는 뭐 국립대 입학 정원의 뭐 몇십 %를 지역 이사제로 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작은 숫자에 지금 폐교됐던 이제 그 서남의대 같은 그런 의대가 있습니다. 그 예. TO 정도는 공공의대 TO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국가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 믿어달라고 해서 한번 해보든지 맞아요. 이런 식의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저는 방식의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대표님. 네.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환자들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희는 의료계 어떤 그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서 지금 바깥에서 본인들 주장만 계속하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스스로가 정부도 그랬지만 환자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 저항을 한다고 하면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 환자들한테도 설득도 하고 필요한 게 있다. 그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럼 의료계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동참을 할 거고 정부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전 정부에 동참할 거라서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오늘은 끝나지 않은 의료대랑 공공의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시원하게 해답이 나오지 못한 게 어쩌면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노력을 좀 해주셔서 이 의료 대란이 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